네, 안녕하세요. 아는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두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홍역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역은 RNA 바이러스이고 교과서에서는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에서 전파력이 가장 높다고 기술하고 있을 정도로 감염병 재생산 지수가 14인데요. 홍역 환자 1명이 발생을 하면 홍역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사람을 무려 14명까지 전파시킬 수 있을 만큼 그 전파력이 높다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홍역 환자는 어떤 식으로 전파를 일으키냐면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서 전파를 일으키는데 비말 또는 공기 감염을 통해서 전파를 일으킵니다. 비말은 이제 침방울로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 때 익숙히 이제 경험을 하셨을 텐데 공기 감염을 통해서 전파를 일으킨다는 뜻은 KF94보다 더 촘촘한 마스크를 써야만이 예방이 되고 심지어는 홍역 환자가 머물렀던 자리에 홍역 환자가 떠났을지라도 그 공간에서 2시간 정도는 공기 중에 홍역 바이러스가 살아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공기를 내가 흡입하기만 해도 홍역에 걸릴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홍역에 걸리게 되면 일단은 호흡기 상피세포를 침입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일단 감기 증상이 먼저 나타나고 이후에는 혈류를 통해서 피부를 도달하는데 피부에 도달하게 되면 피부 발진을 일으키면서 피부에서 이제 다른 장기로 도달하게 되면 폐렴이나 뇌염과 같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발진과 여러 합병증을 유발하는 이 홍역이라는 병 때문에 백신이 도입되기 전까지만 해도 매년 1억 3천만 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500만에서 800만 명이 매년 사망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이 5세 미만의 소아였다는 점이 굉장히 주목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백신이 도입되고 나서부터는 백신의 접종률을 85%까지 우리가 끌어올릴 수 있었고 이로 인해서 발생률이 83%까지 줄어들었고 무려 2100만 명의 사망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퇴치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요. 백신 접종률이 저소득 국가에서는 낮은 인프라, 그런 의료 인프라와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백신 접종률이 낮게 되고 선진국에서는 또한 백신에 대한 어떤 뭐 자폐증을 유발한다든지 그런 불신 그리고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접종률이 우리가 원하는 수준만큼 도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홍역이 퇴치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해외에서와 마찬가지로 백신 도입되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은 환자가 발생을 했었다가 이제 1차 접종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나서 확진자 수가 이렇게 감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다시 재유행을 하게 되었고 이때 보니까 6세 이상에서 환자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을 해서 이제 2차 접종도 시행을 해야겠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서 2차 접종을 시행을 하고 나니까 다시 확진자 수가 줄어들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도에 한 해에 무려 5만 명에 가까운 홍역 환자가 발생을 했었는데 이때 보니까 2차 접종률이 생각보다 낮아서 2차 접종률을 학동기 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시행을 한 결과 이제 홍역 환자가 다시 줄어들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까지 여전히 홍역 환자에 대한 유행이 산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이유를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니까 해외 여행을 통해서 혹은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면서 혹은 백신에 대한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혹은 백신에 대한 거부자들 혹은 백신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접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 때문에 여전히 백신에 대한 접종률을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고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 홍역 퇴치를 아직까지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 동안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아직까지는 홍역에 대한 대유행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홍역에 대한 임상적 특징을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홍역 바이러스는 우리 호흡기 이 상피세포를 침입을 하게 되면 그때는 3일 동안은 감기 증상을 일으켜서 발열이라든지 결막염, 콧물, 기침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후에 피부에 도달하게 되면 약 4일 동안 피부 발진을 일으키게 되고 이후에는 발진 부분이 피부에 침착, 발색이 침착을 일으키면서 벗겨지는데 그 시기가 약 7일 정도 되면서 이 시기에 합병증이 잘 생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각 시기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기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발진기에 전에 나타나는 그런 기간이다라고 해서 전구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발진 발생 4일 전 그리고 발진 발생 4일 후가 전파력이 가장 강력한 시기여서 이때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의 증상이 나타나면 전파력이 가장 강력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사실 이런 독감 증상과 굉장히 감별이 어렵기 때문에 독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감별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코플릭 반점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입을 벌렸을 때 아래 어금니 첫 번째, 두 번째 맞은편의 볼 쪽에 이 점막 쪽에 회백색의 모래알 크기의 반점이 바로 코플릭 반점이라는 그런 반점이 보이게 됩니다. 이 반점이 보이게 되면 곧 이틀 뒤에 전신의 발진이 생기겠구나, 홍역일 수 있겠구나라고 의심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감기 증상이 지나고 나서 3일 동안 감기 증상을 앓고 나서 이제 발진기를 거치게 되는데, 발진기는 일단 얼굴부터 시작해서 몸통, 사지, 손바닥, 발바닥 순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얼굴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전신으로 퍼지게 되는데, 이때 발진 모양은 매우 불규칙적이고 다양하고 서로 융합하는 특징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발진이 발생하는 그 초기에는 고열이 동반되지만 발진이 발생하고 2, 3일 정도 지나게 되면 열이 빠르게 해열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발진은 보통 4일 동안 지속된다고 알려져 있으면서 발진이 처음 생긴 얼굴부터 시작해서 몸통, 사지 순서대로 사라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회복기에 맞이하게 되는데, 회복기에 도달하게 되면 일단은 발진, 빨갛던 발진이 갈색으로 변하면서 피부에 벗겨짐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시기에 특히나 합병증이 잘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기는 대략 7에서 10일 정도라고 알려져 있고, 합병증은 홍역 환자 중에서 30%에서는 최소 한 가지 이상 합병증이 동반된다고 하는데, 가장 흔한 합병증은 위장관계 합병증으로서 설사가 약 8%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면서 중이염 7%, 폐렴의 무려 6% 정도, 그리고 급성내염이 0.1에서 0.2%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백신을 접종을 하지 않았다거나 면역 저하자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합병증을 겪게 될 가능성이 더 높고 그 예후가 좋지 않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성인에서는 뇌염이 발생할 경우에서는 사망률이 무려 10%까지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고, 소아에서는 폐렴이 주된 사망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단하는 방법은 사실 우리가 임상적으로 알게 되면 가장 좋겠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독감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발진의 그런 양상으로는 다른 바이러스 감염과 구분하기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험실적으로 진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단 PCR 검사가 가장 정확할 수 있겠죠. 발작 시작일로부터 4일 이내에 시행을 하게 되고 최대 14일까지 양성을 보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러스 분리를 통해서 배양 검사를 시행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연구 목적으로 만 시행을 하고 진단 목적으로는 잘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항체 검사도 시행을 해볼 수 있는데 IgM이나 IgG 항체의 그런 증가 추이를 보고 검사를 시행해 볼 수 있는데, 국내처럼 홍역 유병률이 낮은 지역에서는 위양성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치료는 일단 대증 치료라고 해서 증상에 따라서 열이 나면 해열제, 그리고 탈수 증상이 나타나면 수액 공급 같은 그런 대증 치료를 해주고, WHO에서는 소아에서는 급성 홍역 환자에서는 경구 고용량의 비타민 A를 투여해 볼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성인에서는 권고하고 있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홍역 환자는 전파력이 어마무시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환자가 발생하면 그 환자를 격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격리는 호흡기 격리를 통해서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되는데, 전파력이 발진 발생 4일 전, 발생 후 4일 후기 때문에 이 4일 기간 동안 호흡기 격리를 시행을 해야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홍역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홍역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사람들, 자, 면역력이 없는 사람들은 제가 뒤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면역력이 없다고 하면 72시간 이내에 백신 접종을 한다거나 혹은 6일 이내에 면역 글로불린 주사를 맞아야 홍역을 예방하고 앓더라도 경하게 지나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홍역에 대한 면역력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 일단은 접촉한 사람들 중에서 196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분들은 홍역에 대한 유병률이 굉장히 높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미 홍역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서 이분들은 추가적으로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면역력이 있다라고 간주를 하고, 백신 접종을 2회 이상, 2회 하신 분들, 그리고 홍역 확진됐던 분들, 홍역 환자가
있는 분들은 면역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추가적으로 격리하거나 뭐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일단은 MMR 백신 접종을 한 번 시행을 한다거나 혹은 임신부와 면역 저하자 6개월 미만 영아 같은 경우에서는 접종이 생백신이기 때문에 금기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면역 글로불린 주사를 투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의료인이 홍역 환자와 접촉을 했을 경우에서는 앞서 그 출생 연도는 이제 사라지게 되고 백신 접종률, 항체,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이 홍역에 대한 실제로 진단받은 이력을 혈액학적으로 진단을 해서 면역력 여부를 판가름하는데, 이때 만약에 면역력이 없다라고 할 경우에서는 업무를 배제해야 되는데 업무 배제 기간이 무려 5일에서 21일까지 환자들과의 접촉을 피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내원 환자, 외래 환자가 예를 들어서 홍역 환자 접촉했을 경우에서는 뭐 추가적으로 조치는 취하겠지만 따로 격리는 하지 않고 있었고,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하시는 이 일반인 분들도 추가적인 격리는 하고 있지 않고 증상이 발생하는지만 주의 깊게 관찰하도록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홍역 환자들을 마주하기 전에 무엇보다 강조될 것이 사전에 접종을 하는 것이겠죠. 일단 현재 국가 예방접종 사업으로는 소아에서 2차례 접종을 무료로 시행할 것을 현재 권고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면역 증거가 없는, 홍역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한 차례의 예방접종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었고, 의료인 같은 분들은 2회까지는 접종하도록 권고하고 있었는데, 해당 부분은 제가 접종 파트, 예방접종 파트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역에 대해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역은 전파력이 굉장히 높은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이겠고요. 발생하면 기침, 콧물, 결막염, 발열, 발진 등이 발생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홍역이 무서운 이유는 폐렴이나 뇌염 등의 합병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고, 대개는 합병증이 없이 회복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을 해도 되겠지만, 이게 확진자에 대해서 발생을 하면 전파력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면역 저하자나 우리 너무 어린 친구들은 분명히 이 전파되면 질병이 발생을 하면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격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접촉자는 면역 여부에 따라서 추가로 접종을 할 수도 있겠고 면역 글로불린 주사를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역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영상이 조금 길어졌지만 만약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